안녕하세요. 뉴스인 마켓의 최예린입니다. 종잡을 수 없네요. 무엇을요? 수급을요. 전일 외국인들이 사는가 싶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선물에서 모두 다 팔고 있고요.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팔면서 코스닥을 내리눌렸던 기관이 오늘까지 매물을 내놓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또 코스닥을 삽니다. 이거 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 좋은 종목 고르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시장 전체에 관한 수급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수급, 그러나 역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 혹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 하는지 혹은 지금 장사를 못해도 앞으로 얼마나 급격히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남길 수 있는지가 결국 주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라겠습니다. 수급이 조금 아리송하다면 역시 실적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말미에 다시 시장 팁 정리할 때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S&P 500 그리고 다우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S&P 500은 보시는 바대로 1%가량 올랐고요. 다우도 0.8%가량 추가 상승하면서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유럽 잠깐 보고 일본 증시 볼 건데 유럽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안 좋은 지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씻어냈고 사실 뉴욕 증시도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가 있었지만 아주 굉장한 헤지펀드 투자자 이름이 테퍼라고 하던데 소위 테퍼 랠리가 옛날에 한번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인데 이분이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 아직은 신경 쓰지 마라. 미국 증시는 한참은 더 간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이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올랐는데 유럽의 상승폭 역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 넘게 오르는 곳은 없었지만 독일과 영국이 좀 달렸고요. 역시 가장 처져 있는 프랑스의 상승폭이 가장 좀 미미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요, 이제 확실히 유로화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좀 위험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의 헤지 펀드들의 투자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로존 우려는 확실히 최악의 국면은 찍은 듯 싶고요. 그러니까 유로화, 통화 자체에 대한 베팅도 들어가겠죠. 자, 그리스도 이제 점점점 살아나는 그런 모습. 유럽은 사실상 최근에 조용한데 유럽 걱정보다 일본 부러운 게 문제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가 오늘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정말 5년 만에 드디어 마디 지수를 돌파했습니다. 얼마죠? 15,079.64. 자,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15,200선 정도인데 조금만 있으면 다우하고 일본 니케이가 이렇게 비슷해지거나 혹은 다우가 일본 니케이보다 훨씬 더 낮은 포인트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니케이가 조금 모자라지만 두고 보랍니다. 자, 일본 니케이의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는 어제 잠깐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곧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상승폭만 해도 벌써 2%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 15,100선까지도 들어갔었네요. 자, 무엇보다 엔저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금 102달러대 초중반까지 들어갔는데 어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엔저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니케이도 수출주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우리 코스피는 어떡할까요? 불쌍할 것도 없죠. 사실 전일 급등했으니까요. 오늘 좀 오늘은 전일 니케이가 숨을 골랐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에서 낙폭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오후장 들어서 더 밀릴 것인지 그 폭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3포인트 정도는요. 어제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조정이죠. 자, 시작하면서부터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하락폭이 조금은 아주 차분차분 좀 적게 이렇게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서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960선대 그래도 초중반 정도 처음에는 이제 이 구간에선 1970을 지키려고 매매 공방이 있었거든요.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또 곧바로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 쪽으로 무게추가 쏠려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죠. 자, 제가 초반에 180도 다른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예시간에 이제 1,000억대 이상 이렇게 샀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외국인이 팝니다. 그리고 기관 소폭 사고요. 개인이 사줍니다. 하지만 기관 강력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죠.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도 동반해서 샀었죠. 그리고 그 전일에는 선물을 샀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물의 연속적인 매수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선물 쪽의 동향은 어떨까요? 제 컴퓨터 통해서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군요. 사실 현물을 많이 파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일별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이틀 연속 선물을 샀었고요. 전일에는 유례 없이 별로 뭐 기준금리 인하나 옵션 만기 같은 그런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평범한 날 이렇게 선형물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하루 만에 자, 지금 여기서 1,000억 정도만 더 팔면 어제 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산 선물 계약수가 2,000계약이었는데 지금 이미 마감도 아닌데 2,000계약 파니까요. 물론 똑같은 주체가 사고 파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어제 산 거는 거의 다 또 증발해버렸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잠깐 차트 보고 코스닥으로 갈까요? 자, 코스피가요. 지금 사실 1960선대 다시 갇히면서 조금 아쉬운 구간대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시장 팁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나 지금 말씀드리나 똑같을 것 같아서 당겨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녹색선은 1969포인트, 70포인트, 60 내면 얼마 전 갔었던 고점,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이 고점 있잖아요. 옵션 만기 날. 이게 이제 1980인데 좀 보수적으로 보면 1970, 조금 더 60 내면 1980. 이 정도에서 확실히 안착을 해야 그 윗 영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위쪽을 좀 버거워하고 있죠. 이쪽 라인대에서 조금 머뭇하고 있는 코스피여서 아직은 외국인도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파는 모습 속에 코스피의 본격적인 추세적 상승을 얘기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그래도 빨간불이네요. 다행입니다. 왜죠? 전일까지 나흘 연속 파란불만 보셨죠? 네, 오늘 드디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전일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기관이 오늘 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565선 정도까지 갔었는데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흘 연속 빠져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반등이라도 주느냐 세 가지의 경우의 수 가운데 오늘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자,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이 팔았었죠. 외국인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1,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500억 넘게만 팔아도 많이 판다라고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 기관이 1,000억 넘게 코스닥을 하루 만에 정리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팔았었고 그 매물을 다 개인들이 받았지만 결국 중간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면서 코스닥이 어제 빠졌었죠.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요. 자, 기관이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전부터 매도로 돌아섰군요. 이것이 바로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엄청나게 샀던 개인은 어제 뭐 그만큼 했으면 많이 샀지 뭐 하면서 오늘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수급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수급 일별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기관이요. 어제 코스닥을 얼마나 샀습니까? 예, 코스닥을 어제 얼마나 팔았습니까? 1,000억 넘게 이렇게 던졌었죠. 근데 오늘도 판다 이겁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샀었었는데 1, 2, 3, 4. 4거래일 연속 파는 동안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고스란히 기관 매도 때문에 밀렸었고요. 오늘 또 기관이 판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은 돌아왔죠. 전일 개인은 기관은 1,000억 넘게 팔았을 때 코스닥을 얼마나 산 줄 아십니까? 1,000억 넘게 샀어요. 개인이 기관이 판 기간만큼 기관이 판 기간만큼 고스란히 코스닥을 다 받았는데 코스닥이 결과적으로는 밀리더라 이겁니다. 오늘 좀 코스닥도 약간 걱정되네요. 외국인들 돌아오긴 했는데 기관의 매도는 여전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상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6원 이상 급등하면서 1,113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오늘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원래 오늘 갭업 출발한 그 초기에 계장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한 이후 3일 연속 급등하고 어제 한번 숨을 크게 골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어떤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화면 자막에 나가고 있다시피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뉴욕 증시 강세와 달러 강세가 같이 간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뉴욕 시장, 그러니까 뭐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치잖아요. 그럼 원자재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달러와 약세로 반대급부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뉴욕 증시도 오르고 그죠? 달러도 같이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기억하시죠? 달러는 100엔대 돌파했을 때 보면 아시잖아요. 바로 미국의 지표가 좋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거 다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통화 수단이죠. 전체적인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때문에 뉴욕 증시, 미국과 관련된 뉴욕 주식시장도 가고 미국의 통화 자산인 달러도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최근에 오늘 외환 전문가 전망으로는요.
앞으로 달러원은 상승하긴 하겠지만 1120원대 정도에서는 막힐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110원대 초반이잖아요. 잠깐 주봉을 보면요. 주봉상 한 요 정도 라인에는 걸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120원대 라인에서 아마 상품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우리 원달러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만약에 엔캐리 자금이 트레이드가 확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 역시 달러가 확실히 이제 시장이 많이 풀리면서 원달러의 하락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가장 쉽게는 지금 글로벌 달러가 강세. 왜냐하면 아시죠? 최근에 중동,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지금 계속해서 약세로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화는 가만히 있는데 다 약세래. 그러니까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시장 잘 보셔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보시려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유입되는지 그 부분도 원달러 환율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 오늘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잠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고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150만 원 아래쪽이죠. 근데 삼성전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잠깐 열어볼 텐데요. 제가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이 차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네, 이렇게 좀 더 좁혀서 보면요. 이 차트는 수렴하는 차트입니다. 그렇죠?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하는 차트. 아주 미미하지만 여기서 고점에서 맞았다고 하지만 그래요. 위가 일정하다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수렴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차트죠. 약간씩 흘러내리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수렴하는 차트입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렴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가든지 위쪽으로 가든지 수렴 이후에는 반드시 방향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열심히 수렴 중에 있죠. 모든 이평선, 선이란 선은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차트의 어떤 느낌을 같이 좀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잠깐 볼 텐데 어제 자동차 좀 강했습니다만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그런 흐름이죠. 포스코 약간 밀립니다만 오늘 그러면 특징주를 곧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시총에서는 뭐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코스피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2013년 들어서 지금 5월 들었습니다. 1분기 뭐 중반까지 왔는데 스승의 날 잊을 수 없게 상장한 종목 바로 DSR이라는 종목입니다. DSR 검색해 보시면요. DSR 제강이라는 그런 종목이 따라 들어올 거예요. 검색이 같이 될 텐데 그 종목의 최대 주주로 있고요. 이 종목이 하는 일은 합성 섬유와 스테인리스 로프 같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공모가가 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5,750원이니까 공모가 대비 40% 올랐죠? 오늘도 곧바로 상한가입니다. 최근에요. 재밌는 거는 IPO하는 그러니까 새내기주로 시장에 입성하는 종목들이 이제 요거는 코스피의 처음입니다만 코스닥에는 뭐 10여 종목까지 됐었었죠. 다들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왜 이렇게 좋냐? 물론 시장에 어떤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대안주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공모가 자체가 비싸가지고 공모가에 거품이 낀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공모가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 별로 없이 책정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상장되고 나서 분위기를 잘 타는 거죠. 이 기업 훨씬 더 비싸게 가치를 주고 사도 되는 기업인데 라면서 매수세가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코스피에 처음 상장한 종목이 오늘 있더라라는 DSR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코스맥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즘 화장품주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뭐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갖고 계신 분들 코스맥스 실적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 확인이 됐죠. 1분기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 그대로 화답하면서 2%대 이상 올라주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은요. 실적이 부진한데도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 하이스쿨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지금 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화면상에서도 지금 뭐 6% 넘는 이런 상승이 보여지고 있지만요. 지금 7%대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상위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도 그중에 탑이 현대 하이스쿨입니다. 현대 하이스쿨은요. 오늘 실적 부진 이후에 급등하면서 차트적으로도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바닥권에서 곧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평선 저항 때문에 약간 윗꼬리가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왜 오르느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금 시장의 분석이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점점점 줄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별히 셀트리온을 힘냅니다. 사실상 당국에서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수주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날 오히려 더 청개구리처럼 튀어오르고 있는 셀트리온이 3만 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서울반도체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보여지시겠지만 서울반도체가 제가 어젠가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중에도 기관도 매도하는 중에도 매수하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매도라는 건 순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산 게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이제 차액이 순매도가 되는 것이죠. 서울반도체가 어느 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인 것 같죠? 신고가입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 드디어 34,000원 주가를 장중에 한번 봤습니다.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건데 33,800원. 이때 한번 급등 이후에 약간 장중 조정으로 전일 끝냈죠. 결국 종가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 약간 눌리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아주 싸게는 아마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루멘스 등의 다른 LED 종목도 마찬가지. 이거 보십시오. 이 매물대 다 뚫고 오늘 3% 급등하면서 신고가 나오잖아요. 자,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솔테크닉스 LED 관련 종목이죠. 3%대로 전반적인 분위기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백신주 테마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요. 살인진드기 얘기도 얼마 전에 드렸는데 제주도 쪽에서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살인진드기 의심되는 환자가 지금 한 명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백신주들 오르는 이유이고요. 이글벳 다시 한 5%대 오르는데 오늘 전문가의 말씀 중에 백신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조언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백신주 같은 종목, 일단 이글벳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글벳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아주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백신주가 잊혀질 듯 잊혀지지 않은 종목 맞습니까? 그렇죠? 어느덧 잊혔나 했는데 중국에서 환자가 생겼다. 그죠? 알고 보니 국내에도 들어왔다. 중국 전역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해서 잊혀질만 하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테마가 급격히 사라지진 않고 있는 반면에 대신 급등락을 좀 합니다. 장중에도 그렇고 물론 테마주들이 다 그렇겠지만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일매일 대응이 어렵고 매 순간 대응도 어렵죠.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가격권에서는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수익 한 10% 정도만 보고 팔아야 되겠다. 20%. 이게 딱 내 어떤 자신만의 가격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매매해야 되는 쪽이 백신주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아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역시 실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오늘 특별히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정리를 좀 차례로 해보고자 합니다. YG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터주가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 N저 때문에 엔터주는 굉장히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좀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문부호가요. 근데 오늘 YG 엔터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예상에 부합했어요.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예상에 부합함으로써 엔저 우려에 있는 이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들이 지금 무성한데요. 그냥 박스권 정도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제대로 내놓고 YG 엔터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갑을 횡포 얘기도 나왔죠. JYP는 보합권이고요. 키스트 어제 이런 엔터 종목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게임 쪽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SM은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자, 나머지 종목 가운데 오늘 실적 때문에 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서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서한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이제 관공서 자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최근에 이제 분양 사업까지 뛰어들었는데요. 서한은 이제 점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한의 경우에는 점 상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1,000원대 정도 하는 종목인데요. 1,125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밖에도 중소형 건설주들의 모습이 괜찮습니다. 서한은 실적이 좋아서 점 상한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상한가 치는 종목도 중소형주에서 보여주세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게 지금 5%밖에 안 오르지만 이 종목도 지금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었고 오늘 정부가 4대강 관련해가지고 검찰 측에서 특별히 4대강 관련된 건설사 다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소형 건설사 걸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해당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승 아주 보란듯이 하고 있고요. 울트라건설 8%, 그리고 지능기업이 오늘 상한가인데 울트라건설은 이제 미국 이제 기지, 미군 기지 쪽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지능기업은요. 지금 서한은 오늘 그냥 점 상한가죠. 점 상한가는 앞으로 훨씬 더 매수 잔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상한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부로 사흘째 상한가입니다. 이 차트가 바닥권에 붙어있는 차트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겠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더 크게 볼까요? 전전일 그리고 전일 모두 다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약간 손바뀜이 있는 것도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네, 점 상한가 간 종목은 서한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 식품 포장이 오늘 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주 바람이 다시 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 식품 포장은 자체 잦은 상패로 가기 위해 가지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당 한 4,350원 상한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4,500원에 공개 매수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상한가 당연스러운 그런 예상된 그런 결과였고요. 사실상 이제 피날레가 좀 아름다워서 다행이다라는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전후로 해서 신고가가 나는 흐름이라 제가 특별히 좀 챙겨봤는데요. 물론 이슈 있는 종목도 있죠. KH바텍. 이 종목은요, 휴대폰 관련주인데 특별히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KH바텍, 이런 이제 차트들은 열어보면 기분이 좋죠. 왜? 신고가니까. 예, 제 종목은 아니지만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그런 차트니까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내는 이유는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측면에서 고객을 많이 잡을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인데 앞으로 이번 이제 한 2분기 이상 지나가면요, 리서치 인 모션 아시죠? 블랙베리 만드는 그쪽에서 휴대폰 케이스 공급 계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코나이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코나이 하면은 스마트폰, IC 칩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 스마트 카드, 중국에서 어떤 고성장성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역시 39,40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5일선 정도에서 곧바로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역시 신고가 종목이고요. 자,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 KMW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 넘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급등하면서 21선이라는 이 빨간 라인을 거의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죠. 올 2월에 살짝 깬 거 빼고는요. 사실상 그 전에도 21선 거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작년 10월부터 보여졌었습니다. 이게 8,0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22,000원이 됐군요. 오늘만 10%가 오르고요. 이 종목은요,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가.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0% 가까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KMW는 뭘 하는 회사죠? LTE가 확산되면 이제 좋은 중계기 만드는 그런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게 뭐 무선 원격기 아무튼 그렇게 해서 LTE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KMW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주가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전일 실적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옵트론텍하고 서운캅셀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동반해서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옵트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약간 눌리는 듯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실적이 다 드러나고 나서 4%가량 오르고 있고요. 서운캅셀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서운캅셀은 이렇게 빠르게 눌리고 나서 역시 실적 발표 어제 했었는데 곧바로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오늘도 다시. 그러니까 제 얘기의 포인트는 서운캅셀과 옵트론텍이 왜 이렇게 실적 1분기 나오고 나서 좋아도 약간 빠졌고 그랬었는데 1분기 실적 나오니까 뉴스에 팔자 찰실한 매물이 나왔었고요. 오늘 다시 오르는 이유는 2분기 혹은 하반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한번 현금화 사람들이 해줬지만 역시 곧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 몇 개만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KTH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세이고요. KT뮤직 저희가 계속해서 봤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상한가 행진 멈추고 상 풀리더니 빠지진 않는데 일단 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재밌는 건요, 캔들 미디어인데요. 캔들 미디어,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캔들 미디어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죠? KT뮤직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KT뮤직은 상한가 계속 치면서 이렇게 갔었었죠. 지금 주의 종목으로 돼 있는데 상 치다가 어제 상 풀리고 오늘 그냥 보합권 정도인데요. 자, 상 풀리면 약간 현금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비슷한 이유로 캔들 미디어도 그렇게 역시 상한가 치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 못해도 이 정도에서는 현금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다시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 사실 쉽지 않은데 드디어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번 주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이제 확실시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전에 현금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오늘 이렇게 의외 상한가를 한 번 더 캔들 미디어가 뽑아내는군요. 자, 끝으로 시장 팁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죠. 자,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코스닥인데요. 아니, 코스닥 올해 600 간다더니 어제까지 나흘 연속 밀리고 기관은 안 사고. 재밌는 거는요. 자, 지금 일단 이것이 이제 코스닥의 차트인데요. 21선까지 어제 이탈했었고 장중에 2% 넘게 빠졌었다가 밑골을 달면서 한 절반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끝냈죠. 빨간 선을 어제 살려놓고 마감을 했다 이겁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재밌는 거는요. 기관이 계속 팔아요. 자, 기관의 어떤 동향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을 얼마나 팔았는가. 특별히 재미있는 기관의 주체는 바로 연기금인데, 코스닥은 지금 이제 이렇게 기관의 어떤 연일 매도가 있었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연기금입니다. 자, 4월 26일, 사실 5월 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인데요. 연기금이 코스닥을 5월 달 들어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단 한 번도 코스닥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관이 코스닥에 한 1,000억 정도 팔았다고 했는데 10분의 4가 40% 매도가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연기금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의 기관의 매물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차익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미는 좋죠. 실적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실적이 나왔지만 뉴스에 팔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먹었다. 뭐 여러 가지 빌미가 아주 타이밍 아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고 오늘 정도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기관의 매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발 소나기, 기관의 매도 치는 종목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일 그렇게 폭발적으로 기관이 매물 폭탄을 떨어뜨릴 때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샀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무엇보다 이제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을 때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팔면서도 산 종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기관의 매도가 어제 많았습니다. 이건 뭐 매도한 종목이니까 사실 우리 사는 거하고 별로 관계없고요. 매수 종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루멘스, KH바텍, 그리고 CJEN은 KH바텍? 아까 휴대폰 케이스, 리서치인모션. 네, 그겁니다. 오늘 신고가 내죠. 어제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 때도 샀거든요, 저 종목. 그리고 서울반도체, 루멘스, LED 관련주 2분기가 좋으니까 삽니다. 그리고 CJEN은 왜 사냐고요? 1분기 실적도 이 종목은 괜찮았는데 2분기부터 더 좋아집니다. 샀어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인터플렉스를 어제 그렇게 많이 폭탄처럼 매물을 내어놓는 날 제일 많이 샀죠. 인터플렉스는요,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뭡니까?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결국 제가 아까 앞서 했던 얘기 다시 드리면요. 결국 수급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뭐 누가 살지 팔지 알 수 없지만 수급이 좋은 종목이면 좋지만 앞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 1분기 실적이 다 공개된 마당에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짧게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도 좀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샀었죠. 근데 외국인들 돌아오는 날 뭘 산 줄 아세요? 이 종목을 샀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외국인들 오래간만에 1,000억 정도 사는 날 뭘 샀는가 보면요. 자, 가장 많이 산 쪽만 보십시오. 오른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뭐죠? IT입니다. 자, 지금도 잠깐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 팝니다. 파는데 외국인들 팔지만 팔면서도 사는 쪽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팔죠. 740억 정도. 외국인들 어떤 쪽을 사는가? 바로 전기전자를 매수합니다. 외국인들은요, 돌아왔다 하면 전기전자고요. 그 다음에 약간 팔아도 전기전자입니다. 결국 시장 팁을 다시 한번 보면요. 결국 시장에서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2분기부터 좋아진다는 섹터로 나눠보면은 LED 등 턴어라운드주, 2분기 실적 호전주, 왜? 1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이거나, 혹은 외국인들 돌아올 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의 IT거나, 혹은 통신주거나인데 오늘 통신주에 매수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통신주의 차트 LG U+ 잠깐 보겠습니다. 자, LG U+ 일단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 거의 다 이렇게 5일선에 와서 아주 얌전하게 놓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조금 눌립니다. 이럴 때 통신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통신주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일단 통신주를 사고자 하셨던 분들은 전일같이 이렇게 SKT같이 23만 원 위에서 거는 게 아니라 21만 1,000원 이 정도에서 한번 걸고요.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분할 매수 거는 겁니다. 오늘 일단 1차 매수 가격 라인은 통신주 온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그리고 코스피 종목 모두 다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신주 관심 가지셨던 분들 오늘 1차적으로 분할 매수 날인 것도 같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벤처 생태계 진흥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자금 유입이 원활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업 공개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천만 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 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가계빚이 1,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2조 원 급증했습니다. 실질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600조 원 수준이었으나 10여 년 만에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주택 경기 부진에 소득 증가도 둔화되면서 가계부채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여신 부채 채권 비율은 0.78%로 지난해 말보다 0.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72%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해 깡통주택을 의미하는 담보가치 인정 비율 80% 이상 대출도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4% 이내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단은 2,51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2만 2천 명 늘어났지만 2월과 3월에 20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다가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9만 명 줄어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반면 50대는 26만 4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고용이 개선됐으며 특히 제조업은 10개월째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간 코스피가 결국 청산가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은 1.01배로 집계됐습니다. 순자산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산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2010년 말 1.44배에 달했던 코스피 PBR은 이후 2년간 하락하며 작년 말에는 1.12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PBR은 지난달 19일 기준 0.99배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하면서 주가 수준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